EBS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2번 보어와 슈레딩거의 원자 모형 한번 해볼게. 1문단 수소 기체의 전기 방전을 일으키면, 이 전기 방전이라는 게 뭐냐면 전류를 엄청 많이 공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전류 공급을 엄청 많이 하는 거야, 수소 기체에다가.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한 수소 분자의 분자내 결합이 깨지면서 분자의 결합이 깨져. 그래서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로 분해된다. 결국에 분자가 원자 상태가 된다 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생성된 수소 원자 내의 전자는 분자가 원자로 분해됐고 그 원자 하나 안에 있는 전자 얘기하는 거야. 이 전자는 들뜬 상태가 되어서 기저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 전자의 상태가 중요한데 이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된대. 그리고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대. 이 들뜬 상태 각주가 달려 있거든. 원자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기준 에너지보다 더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는 게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좋은 게 아니라 기준 에너지보다 더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니까 얘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어쨌든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후에 그 상태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낮은 에너지 상태,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 안정적인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 원래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빛이 방출되는 거지. 됐니? 이러한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빛이 이렇게 방출되는 거 있잖아. 이것을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보여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과 달리 분리된 몇 개의 선만을 포함하는데 이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얘들아, 여기 많은 정보가 있어.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이 몇 개의 선만을 포함하고 얘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뭐랑 다르다고 나오냐면 햇빛이 보여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과 달리라고 되어 있거든. 너희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 햇빛을 그 프리즘에 이렇게 통과시키면은 이렇게 색깔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낸 연속적 스펙트럼 본 적 있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선으로 그냥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몇 개의 선만을 포함한다는 거지. 이런 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해서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절된 선 스펙트럼을 보인다. 이거 알면 돼. 이런 선 스펙트럼의 존재는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며, 에너지 준위 볼게. 원자 내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야. 그러니까 전자의 에너지 값 자체가 불연속적이다. 방금 이렇게 햇빛의 프리즘 이렇게 연속적인 게 아니라 그냥 딱딱 불연속적인, 그러니까 연속되지 않은 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 말은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이 허용된다는 거. 각각 보여주는 요 선만큼의 값만 허용된다라는 걸 의미한다. 선 스펙트럼이 의미하는 거 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여기 이해됐을까?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일단 이렇게 시작하거든, 얘들아. 수소기체에 무엇을 하냐면 전기방전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 전기방전을 일으키면, 전기방전의 뜻을 내가 얘기해줬지? 이거 무슨 뜻이야? 그냥 전류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해버린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수소 분자 상태가 뭘로 바뀌냐면은 수소 원자
분자가 원자로 분해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수소 원자 속에 있는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여기가 중요하지. 수소 원자 속에 있는 이 전자가 들뜬 상태가 돼버린대. 들뜬 상태. 들뜬 상태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기저 상태보다 에너지가 높은 것, 에너지가 높은 상태. 이게 불안정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불안정한 상태의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이제 들뜬 상태라고 하고, 이 들뜬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 없어서 얘가 이제 원래의 기존에 있던 그 낮은 에너지, 높은 에너지 말고 낮은 에너지 상태로 돌아오거든. 돌아오는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해. 그리고 이 빛을 방출한 것을 가지고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을 이제 그려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요게 그림으로 보면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이제 원자핵이고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전자 껍질이 여러 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원래는 이 전자가 이 껍질, 이 라인에서 돌고 있었는데 들뜬 상태가 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껍질로 가버린 거야. 이렇게 전자가 위로 싹 올라간 거야. 그럼 이게 이제 들뜬 상태고 에너지가 높은 상태. 그리고 얘는 불안정한 상태인 거야. 이 상태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얘가 이제 원래대로 자기의 그 원자 껍질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이 전자의 자기의 그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에너지, 즉 빛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돌아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빛을 방출하면서 자기 자리로 원래 돌아오고 이때의 빛이 방출되는 것을 가지고 스펙트럼을 그려봤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게. 이러한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는 결국에 결론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무엇과 달리? 햇빛, 그치? 햇빛을 이제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의 연속적인 스펙트럼과 달리. 그래서 얘는 뭐랑 다르냐면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는 거야. 연속 스펙트럼은 언제 나타나는 건가요? 라고 하면은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런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요거 알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색깔이 뭐 이렇게 쭉 빨주노초 파남보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인데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연속이 아니고 선 스펙트럼이다. 그랬을 때 이것이 선 스펙트럼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가 중요하지.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준위 뭐라고 나왔었지? 에너지 값이 불연속적이다.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딱딱딱 불연속된 값을 가진다. 다시 얘기하면 2번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 어떤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이 허용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대.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갖는 의미 이렇게 알면 돼. 자, 여기까지 됐지?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문단 볼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닐스 보어는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 이 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이야.
그리고 닐스 보어. 이 보어는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을 생각해낸 거지. 이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움직이는 입자는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이 있으므로 원 운동을 하려면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계속 가해야 한다. 이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얘들아, 여기 움직이는 입자가 전자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서 이제 전자가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이 있대. 그러면 원 운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원자핵을 따라서 전자가 돌잖아. 그러니까 원 운동이잖아. 원 운동을 하려면 원의 중심으로 향하려는 힘을 계속 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이 있으니까 얘가 직선 운동을 하면 원 운동이 안 되잖아. 그래서 원 운동을 하려면 원의 중심 쪽으로 하려는 힘을 이렇게 가해줘야 돼. 그럼 이렇게 가면 이것도 이렇게 쭉 가려고 할 거 아니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원 운동이 될 거 아니지. 원 운동이 될 거 아니겠니? 말이 좀 잘못 나왔어.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계속 가해야 하는데, 보어는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돌고 있는 것,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지 않고 돌고 있는 것, 즉 원운동을 하는 것은 양전하를 띤 원자핵과 음전하를 띤 전자 사이의 인력, 끌어당기는 힘 때문이며, 이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그러니까 특정한 에너지 값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도출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방출 스펙트럼과 일치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야.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 얘들아. 이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 보어의 원자 모형. 이렇게. 일단 보어의 원자 모형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고전 물리학.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 이 고전 물리학에서는 움직이는 입자가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이 있대. 움직이는 입자는 직선 운동을 하고자 해. 그렇기 때문에 원 운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직선 운동이 아니라 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가해줘야 된다.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가해줘야 돼. 아까 내가 설명한 거야.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심 쪽으로 계속 꺾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제 원운동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보어는 어떤 원자 모형을 고안했냐면 양전하를 띤 원자핵이야. 원자핵과 음전하를 띤 전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원형 궤도를 따라서 전자가 도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원형 궤도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있는 거지. 특정한 에너지 준위, 에너지 값이 있는 이 원형 궤도를 따라서 그냥 이 전자가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거지. 얘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의 역할을 해서 얘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직선 운동하지 않고. 이해됐니? 그리고 요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있으니까 결국에 원형 궤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뭐가 설명이 되는 거냐면 이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랑 방출 스펙트럼이 일치하는 거야.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 아까 1문단에서 얘기했잖아. 그것과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일치. 요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 값이
방출 스펙트럼의 값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보어의 원자 모형 알겠니? 여기가 중요한 거야. 요거 중요한 거 하나 적어 놔야겠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랑 아까 얘기한 방출 스펙트럼 그 값이 일치한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볼게. 다시 글을 가봐.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어 얘들아.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와 달리 다전자 원자, 그러니까 전자가 여러 개인 원자에는 보어의 모형이 적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제가 생긴 거야. 수소는 지금 전자가 하나니까 이게 말이 되는데 전자가 여러 개잖아? 그러면 이 모형이 안 돼. 적용이 안 돼.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이 같은 궤도를 뭐 이렇게 두 개가 돌고 있으면은 벌써 이 전자끼리의 어떤 이런 충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도 되고, 그리고 뭐 전자가 두 개뿐만 아니라 뭐 8개 그 다음 껍질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 걔네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한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가 됐기 때문에 보어의 모형은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 거는 뒤에 가면 문제화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요건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어쨌든 요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과 관련한 고전 물리학 이론이랑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보어의 모형으로 설명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원형 궤도를 따라서 움직일 수 없었다 해서 보어의 모형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의 한계를 얘기하면 첫 번째, 다전자 원자. 전자가 여러 개인 데는 적용이 안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과 관련한 이 가속도 운동에 관한 고전 물리학 이론과 안 맞아.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가 되거든. 이걸 설명을 좀 해줄게. 얘가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데 그 문제를 이따가 풀 거고 그 문제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일단 그 보기에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 가속도,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이 속력 곱하기 방향이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잘 알고 있을 거야. 속도라는 개념은 방향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방향이 변하면 변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전하를 띤 입자라는 게 여기서 이제 전자일 거 아니야? 전자의 속력이 아무리 일정할지라도 이 전자가 이렇게 여기 원형 궤도를 도는 속력이 아무리 일정할지라도 방향이 바뀌잖아. 그치? 지금 이 전자의 운동 자체가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 속도가 변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속도가 변하잖아? 속도가 변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어 있어. 속도의 변화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얘들아,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 전자가 이렇게 돌면서 속도가 변하잖아?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렇게 전자핵 쪽으로 근접하게 돼. 또 얘가 돌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렇게, 나 지금 말 잘못했는데 전자핵이 아니라 원자핵 쪽으로 또 근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원자핵에 근접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 원형 궤도를 쭉 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에너지 준위가 깨지는 거지.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를 지닌 원형 궤도를 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한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는 말할 수가 없어. 이제 설명이 좀 불가능해.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 다음이거든. 그 다음 보자. 산문단. 산문단에서 이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 산문단. 슈레딩거는 전자의 파동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 아예 이 슈레딩거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했는데 전자가 지닌 파동성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을 새로 만든 거야. 아예 다르게 본 거지. 그는 핵에 결합된 전자를 정상파로 보고 이 전자를 정상파라고 보고 원자를 파동역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아예 파동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 기타나 바이올린에서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이 특정 음을 내는 것처럼, 얘들아 요거 알지? 바이올린 같은 게 지금 양쪽 끝이 딱 고정된 현, 튕기면 특정 음을 내잖아. 그런 것처럼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된 경우 그 파동은 정상 상태에 있다고 하고 그러한 파동을 정상파라고 한다. 개념 알겠니?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이 됐어. 그럼 파동은 정상 상태야 라고 하고 그때 일어나는 파동을 정상파. 그림 1은 그림 1의 각 점은 진폭이 0인 마디이며 양 끝의 마디가 고정되어 파동이 2분의 1파장의 정수배로만 나타난다. 자, 이제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양 끝에 마디가 이렇게 고정됐지 얘들아. 이렇게 고정됐고 이거는 지금 정지 상태의 줄이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파동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 번이면 2분의 1파장이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 파동은 2분의 1파장의 정수배로만 나타난다고 했거든. 지금 한 번, 두 번 하면 1파장이잖아. 이건 뭐냐면 2분의 1파장의 2배 해서 1파장, 2분의 2파장이 되는 거지. 정수배. 그 다음 얘 봐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돼 있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2분의 1 곱하기 3 해서 2분의 3파장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정수배라는 말이 뭔지 알겠지? 1, 2, 3 이렇게 정수배로만 나타난다는 거지. 즉 정상파가 뭔데?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된 그 정상 상태에 있는 파동이야. 정상파는 허용이 되는 파장이 특정 파장의 정수배로 제한된다. 특정 파장 2분의 1 파장이었네. 여기는 그것의 정수배로 제한된다. 따라서 전자를 정상파로 가정하면 자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아까 전자를 정상파로 봤잖아. 전자를 정상파로 가정하면 파장이 불연속적 값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얘들아 요거 이해돼? 정상파니까 지금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이렇게 끊어진 값, 불연속적 값을 갖는다는 거야. 정상파니까. 정상파? 다시 정수배의 값을 가지니까 2분의 1의 1, 2분의 1의 2, 2분의 1의 3, 2분의 1의 4 이런 식으로 정수배의 값을 가지니까 2분의 1, 1, 2분의 3, 2 이렇게 딱 끊어진 값을 갖는다는 거지. 자, 이해되니? 이건 그럼 연결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파동이 이렇게 볼까? 파장이 특정 파장의 정수배로 제한되기 때문에 불연속적 값을 갖는다. 이렇게 가야겠지. 슈레딩거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원자에 대한 양자역학적 모형을 제안했다 하면서 슈레딩거의 원자 모형이 나오는 거야. 자, 됐니? 거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 여기는
슈레딩거의 양자역학적 원자 모형 이렇게 정리하면 돼. 됐어? 자, 이것은 뭐를 바탕으로 하는 거냐면 전자의 파동성을 바탕으로. 전자도 파동성이 있잖아. 이렇게.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전자 자체를 뭐로 보냐면 파동성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정상파로 본 거지. 전자를 정상파로 봤어. 그렇다면 이 정상파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정상파는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이렇게 고정된 경우, 그랬을 때 파동이 정상 상태에 있다고 보는 거야. 정상 상태부터 써볼게. 정상 상태는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되었다.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된 경우. 정상 상태라고 하고 그때의 파동을 정상파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정상파의 특징을 얘기하지. 파장이 특정 파장의 정수배로 제한된다. 요 특징이 있는 거야. 정수배로 제한된다. 정수배.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리고 2분의 1 파장에 1배, 2배, 3배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준 거거든. 정수배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값이 나오는 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지. 요게 이해됐니? 그래서 얘들아 요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원자핵이 이렇게 있을 때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긴 도는데 아까 보어의 원자 모형은 특정 궤도를 따라서 그 에너지 값이 똑같은 그 특정 궤도를 따라서 쭉 돌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전자가 이렇게 파동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돈다라는 거야. 너무 이상하게 그렸네? 뭐 얘들아 내 그림 실력 이상한 거 알잖아? 그냥 좀 봐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자가 특정 파동 안에서 이렇게 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뭐 요런 거야. 너무 이상하다. 어쨌든 요런 게 이제 슈레딩거의 양자역학적 원자 모형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다음 볼게. 4문단 3차원 공간에서의 전자 위치, 그러니까 이제 전자 위치를 보고 싶은 거지. 이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좌표 xyz의 함수로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그 전자의 위치를 파동 함수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요거 혹시 기억나니? 요게 우리가 기출 풀면서 사실 나왔던 건데 어쨌든 여기서 나온 것만 보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야. 그러니까 이 전자의 위치랑 그때 운동량 이걸 같이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그래서 파동함수를 통해서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을 알 수가 없는 거야. 파동함수는 위치를 보여주잖아. 걔를 통해서 전자의 어떤 움직임, 정확한 그 운동량, 움직임을 알 수가 없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지만 파동함수의 제곱값은 특정한 물리적 의미를 가진다. 위치랑 움직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의미는 있어. 그 파동 함수 값의 어떤 제곱값 있잖아. 파동 함수를 딱 측정해서 제곱을 하면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 값은 공간의 특정 점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랑 관련이 된대. 확률. 그러니까 그 함수의 제곱값을 하면은 그쪽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좀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점 1과 점 2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그러니까 이 공간, 그리고 이 공간. 그러니까 점 1번 x1, y1, g1이랑 x2, y2, g2라는 그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알 수 있는데 그 두 점의 좌표에 따른 파동 함수값을 제곱해. 그런 다음에 이들 사이의 비율을 계산해서 얻을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점 2의 함수값의 제곱에 대한 점 1의 함수값의 제곱의 비율이 100이야. 그러니까 두 개 제곱을 해서 비교했더니 점 2에 대한 점 1의 값이 100이잖아? 그러면 점 1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점 2의 100배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야. 이 정도로 알 수 있다는 거지. 두 개를 제곱해서 비교했을 때 점 1에서 점 2보다는 한 100배 정도 확률이 크구나.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이렇게 알 수 있대. 이해됐어? 그래서 마지막 문단 볼게. 5문단. 따라서 이 파동함수를 제곱을 해가지고 그림 2에 A와 같이 전자 확률 분포를 그릴 수 있다. 전자 확률 분포가 요 A인데 요 A 그림이 좀 잘 안 보일 텐데 수특 책을 보면 좀 더 잘 보여. 지금 여기 이렇게 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원자핵이고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얘들아 지금 진하게 되어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거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되고 글을 읽어볼게. 이 그림에서 어떤 점의 농도는 진하기는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표시한 것이다. 이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요거 지금 해석해 준 거야. 핵에서 멀어질수록 뭐가 감소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감소하는 거지. 그 점에서 어떤 특정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 그러니까 핵에서 가까울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그 다음이 좀 어렵거든. 따라서 수소 핵 주위의 공간이 그림 2에 A와 같이 겹겹의 껍질로 쌓여 있다라고 가정하면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얘들아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그림 2에 B와 같이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이다 하면서 좀 다른 얘기를 해줘. 이렇게. 여기를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이게 지금 A는 뭐냐면 A는 이렇게 멀어질수록 그 각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감소하는 거지. 감소. 그래서 사실 이것대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 X축이 핵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점에서 발견할 확률이야. 확률. 그냥 확률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 그치? 핵에서 가까울수록 더 잘 발견할 수 있고 멀어질수록 줄어드니까. 근데 B는 다른 그래프야. 다른 그래프. 이게 뭐냐면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한대.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잖아.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확률이 증가하다가 내려간다라는 거야. 왜 그런지 조금 더 읽어볼게. 왜냐면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감소하지만 이게 우리가 A에서 봤던 거지.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이렇게 감소하지만 이거야. 하지만 각 껍질의 부피는 증가함으로 각 껍질의 부피가 증가함으로 얘들아 껍질이라는 게 이제 여기가 원자핵이 있을 때 껍질 이 각각의 전자 껍질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가까울 때는 전자 껍질의 부피가 이만큼 조금 더 멀어지면 전자 껍질이 조금 더 증가. 더 멀어지면 전자 껍질이 부피가 더 증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각 껍질의 부피가 증가함으로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즉 방사 방향 확률
이게 정의가 이거거든. 방사 방향 확률이 뭐냐면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야. 걔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B 그래프 보면은 이 Y축이 방사 방향 확률이거든.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야. 그러니까 그 에그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적었을 때 더 발견할 확률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다. 핵으로부터 거리가 적었을 때는 부피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좀 발견을 덜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멀어지면 부피가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발견할 확률이 더 커져. 이해됐어? 그리고 핵으로부터 거리가 좀 더 멀어지면 부피가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더 발견할 확률이 커져.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확률이 이렇게 커지는 거야. 부피가 증가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얘들아 지금 거리가 멀어지잖아? 거리가 이렇게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 전자를 발견할 확률 자체가 아예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부피가 많다고 해도 전자 자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뚝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해가 됐을까?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B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때 수소 원자에서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는 얘들아 이거 봐봐. 수소 원자에서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 여기네. 그것의 거리는 여기네. 그치? 핵으로부터 거리 요만큼. 여기 거리는 보어 모형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 이거 이해됐어? 여기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 거리 있잖아. 요 거리값. 요게 보어 모형에서의 궤도 반지름 있지. 궤도의 그 반지름 자체랑 일치한다. 라고 두 개를 연결해 주면서 끝나고 있어.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해볼게. 자, 여기서 뭐부터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파동함수를 고려했을 때 좌표가 위치니까 x, y, z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이 x, y, z라는 좌표값은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위치를 가지고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은 알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 위치랑 움직임을 알 수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불확정성의 원리. 이게 뭔데요? 라고 하면은 어떤 위치와 그 다음에 운동량, 그 위치에서의 운동량, 이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시에 정확히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 X라고 할게. 이렇게. 그렇다면은 이 좌표를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했을 때 물리적 의미가 있다 그랬지. 이 좌표의 제곱값은 의미가 있다. 제곱값. 뭐를 알려줘? 특정 점의 부근에서 그 좌표값의 부근에서 제곱을 하면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점에서의 전자를 발견할 확률. 이해됐지? 그래서 요거 알아야 돼. 제곱값의 물리적 의미는 그 점에서의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알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알아낸 게 전자 확률 분포야. 이걸 가지고 전자 확률 분포. 요거를 알 수 있어.
이 전자 확률 분포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A 같은 그림이 그려지잖아. A 같은 그림. 우리는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여기가 핵으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 여기가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인 거야. 걔는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확률이 줄어드는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방사 방향 확률이 나와. 방사 방향 확률. 방사 방향 확률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돼. 여기가 핵으로부터의 거리고 이 Y축이 방사 방향 확률인데 방사 방향 확률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요거의 의미는 각 껍질 속에서, 그러니까 전자의 껍질,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다. 이렇게 보면 돼. 껍질 속에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커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이 이유가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 이유가 뭐니? 라고 하면은 껍질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쓰기가 참 애매하네. 그냥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써볼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냥 이렇게 쓰자. 거리가 멀어질수록 각 껍질의 부피는 증가하니까. 각 껍질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올라간다라는 거야. 지금 이 부분. 요거 이해되지?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각 껍질의 부피가 증가하니까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커진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지. 원자핵을 중심으로 이만큼의 거리가 있을 때는 껍질의 부피가 요만큼밖에 안 돼. 하지만 더 멀어져. 껍질의 부피가 더 커지네. 더 멀어져. 껍질의 부피가 엄청 커지네. 해서 점점 확률이 높아져. 그러다가 그렇게 높아지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이제 이 전자 확률 분포 때문에 그런 거야. 거리가 멀어질수록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알겠지? 이것은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전자 발견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감소한다는 거지.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때 수소 원자에서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 여기지? 최대값이, 이게 최대값이지? 최대값이 나타나는 요 거리는 보어 모형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 여기랑 요 거리는 보어 모형에서 궤도의 반지름 이것과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좀 풀어보러 가자. 문제를 풀어보러 갈게. 얘들아, 어디냐면은 174페이지를 가야 되거든. 173페이지. 수능 특강 173페이지를 먼저 갈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수소 원자의 구조에 관한 모형이 발전해온 과정을 학자들의 일화를 중심으로 일화 없었지?
그 다음 2번 수소 원자의 구조가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서로 다른 학자의 모형 절충 없었지. 3번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가 전자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다양한 모형의 장단점 없었지. 4번 수소 원자 방출 스펙트럼이 다전자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과 다른 이유를 여러 모형 간의 비교, 어떻게 다른 건지, 왜 다른지 그걸 비교, 여러 모형을 비교한 적 없고. 5번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모형과 해당 모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한된 다른 모형, 보어의 모형과 슈레딩거의 모형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답은 5번 이렇게 되면 돼. 1번이 좀 어렵진 않고 그 다음 2번 가볼게.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들뜬 상태의 수소 원자 내의 전자는 얘들아 들뜬 상태의 수소 원자 내의 전자는 에너지가 높았잖아.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 이동하면서 빛을 방출한다. 맞네. 2번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의 파동은 마디의 수가 2개로 고정된 정상 상태로 존재한다. 얘들아 이게 언뜻 보면 맞아 보이는데 마디의 수가 2개로 고정된 건 아니야. 마디 수가 2개로 고정된 게 아니라 끝이 그냥 고정된 거고 마디는 이렇게 여러 마디가 나타날 수도 있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디 수 자체가 2개로 고정된 건 아니다. 마디는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답이 2번이고 3번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햇빛의 스펙트럼과 달리 불연속적, 완전 맞지? 햇빛은 연속적이었어. 4번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파동함수 그러니까 x, y, g라는 요 위치를 통해서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하는 건 불가능. 불확정성 원리가 그거였지. 5번 원자 핵 주변 두 점에서의 파동 함수값을 제곱한 값들 간의 비율은 그러니까 x1, y1, g1 요거랑 x2, y2, g2 얘네들을 각 제곱해버려. 제곱해. 그 비율은 각 점에서 전자가 발견된 상대적 확률의 비율. 맞지? 그치? 제곱하면은 어디서 더 잘 발견될 수 있는지 그 확률을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5번도 맞아. 그래서 2번에 2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3번. 3번 내가 아까 설명했던 건데 봐봐.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전하를 띤 입자는 가속도 운동을 할 때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외부에 방출한다. 가속도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를 방출해.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을 한다면 전자의 속력이 일정하더라도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니까 이는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이 돼버리는 거야. 그치? 방향이 변해서 속도가 변해. 그러면 속도가 변하면 어떻게 돼? 가속도 운동이니까 에너지를 외부에 방출하게 되는 거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전자는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 그 결과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1번. 원운동을 하는 전자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로 인해서 원자 핵과 전자의 사이가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얘들아 이거 완전 반대로 얘기한 건데 원자 핵 주위를 이렇게 너무 심하게 그렸네.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전자가 돌 때 에너지를 방출하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잖아. 감소하니까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에너지 준위가 더 내려오는 거야. 에너지 값이 더 내려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 근데 얘는 멀어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거지. 2번 원형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전자는 에너지를 잃어. 그래서 핵에 접근하게 되어 가까워져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 에너지 값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말 얘기하는 거지.
2번이 맞고 3번 가속도 운동에 따라 원운동 중인 전자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회전하는 속력이 감소한다. 얘들아 전자의 속력이 일정하더라도 속력은 일정하다 그랬지? 그래서 틀린 거고 4번 전자를 원자핵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 계속 가해질 수 없으므로 원운동이 아닌 직선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원자핵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 계속 가해질 수 없는 건 아니야. 계속 그 인력에 따라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는 있거든. 그래서 직선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5번 전자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회전하려 하기보다 현재의 운동 방향을 유지한 채 직선으로 운동하려 하기 때문에 원운동을 할 수 없다. 4, 5번은 지금 똑같은 의미인 거네. 둘 다 틀렸어. 직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원운동은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4, 5번 틀렸고 1, 2, 3번 중에서 2번 이렇게 봐주면 돼. 4번 갈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기억과 니은의 설명. 얘들아 기억이 보어야 보어. 그 다음에 니은이 이제 양자역학적이거든. 양자역학적이기 때문에 이제 슈레딩거의 설명. 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냐? 이거에 대해서 보어랑 슈레딩거의 설명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우리 보어부터 볼게. 1번 보어는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원운동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이고 불연속적인 건 맞는데 전자의 원운동 자체가 불연속적 때문은 아니야 얘들아. 이 보어의 입장에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였었냐면은 그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있는데 얘가 이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는 거지. 들뜬 상태가 돼가지고 에너지가 높아졌다가 내려오는 이 과정에서 빛이 방출되는 거였지. 그리고 그 빛이 방출될 때 스펙트럼이 검출되는 거기 때문에 원운동 자체가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2번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 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특정 값, 요 어떤 특정 값을 갖기 때문이다. 얘는 맞다고 볼 수 있고 3번 수소 원자 내의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만 위치하기 때문이고 아니지. 이 에너지 준위에 위치했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거기에만 위치하는 건 아니다. 4번 다른 원자 내 전자와는 다른 수소 원자 내 전자의 고유한 성질 때문이고 이것이 수소 원자에만 있는 전자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볼 수는 없지. 5번 수소 원자 내 전자가 특정한 원형 궤도만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고 이 전자가 특정한 원형 궤도만을 따라 움직인다. 이건 맞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맞고. 그 다음 이제 슈레딩거 설명 볼게. 슈레딩거. 니은은 수소 원자 내 전자의 파동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얘들아 얘도 지금 불연속적이라고 했는데 파동 자체가 불연속적인 건 아니야. 파동이 불연속적이어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거 뭐라고 했어? 그 파동값이 정수배를 갖기 때문에 2배, 3배, 4배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인 거거든. 그러니까 파동 자체가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2번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뭐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건 맞거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요 인과를 좀 잘못 연결했고 3번 수소 원자 내의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아니고 이런 말 없었고 4번 수소 원자 내의 전자가 다른 원자 내의 전자와 달리 정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원자와 달리 이런 말이 나올 필요는 없는 거야. 알겠지? 5번 수소 원자 내의 전자가
특정 파장의 정수배의 파장만을 갖는 정상파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요게 맞지. 정수배 파장을 가지니까 딱딱딱 떨어지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해서 요 5번이 맞는 거야. 얘들아 5번 선지 자체를 공부하면 되겠지. 도대체 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납니까? 보어는 전자가 특정 원형 궤도만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맞는 것. 슈레딩거는 특정 파장의 정수배의 파장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5번 선지를 공부해주면 되고 5번 갈게. 나를 이해한 내용. 얘들아 나가 뭔지를 좀 볼까? 요거구나. 방사 방향의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보어 모형의 궤도 반지름하고 일치하는 거. 요거 아까 설명했지. 여기. 방사 방향 확률이 최대치인 여기에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보어 모형에서의 궤도 반지름 이거랑 일치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제 맞는 설명을 찾는 거거든. 자, 5번 봐봐. 얘들아 요거 답을 먼저 좀 볼 건데 4번이거든. 봐봐. 슈레딩거 모형에서 방사 방향 확률이 최대일 때의 전자의 에너지 값이랑 보어 모형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전자의 에너지 값이 일치하니까 이게 답인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값 있잖아.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최대값일 때 요 거리 있잖아. 요 거리만큼의 그때 전자의 에너지 값이랑 보어가 말하는 요 반지름 이 원자핵에서부터 요 반지름 값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다. 결국에 이 말은 뭐냐면 전자의 그 에너지 값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전자의 그 에너지 값이 언제 일치하느냐. 이거 얘기하는 건데 1번 좀 봐봐. 슈레딩거 모형에서 파동 함수를 통해 예측된 전자의 이동 경로가 전자의 이동 경로를 슈레딩거 모형에서 알 수 있었나? 아니었지? 이거 지워. 2번 슈레딩거 모형에서 들뜬 상태일 때 전자의 에너지 준위 얘는 들뜬 상태야. 보어 모양에서 기저 상태일 때의 에너지 준위 이 두 개가 일치할 순 없겠지? 그치? 들뜬 상태일 때는 불안정했을 때잖아. 그거 다시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요 상태랑 요 상태가 일치하면 안 되고 3번 슈레딩거 모형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최대가 되는 임의의 점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보어 모형에서 전자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 상당히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볼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최대가 되는 임의의 점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 얘들아 이건 어떤 거였냐면은 여기가 이제 원자핵이면 요렇게 그려진 그림이 있었지. 요렇게 그려진 그림은 요 안으로 갈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최대였어. 즉 원자핵과 가까울수록이야. 원자핵과 가까운 점일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최대거든. 그치? 그것과 전자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 그러면 이거는 원자핵과 가까운 되게 가까운 궤도가 돼버려야 되는 거야. 그 두 개가 일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최대가 되는 점과의 거리랑 전자의 궤도 반지름이 일치할 수는 없다라는 거 생각하면 돼. 5번 슈레딩거 모형에서 기저 상태의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원자 껍질의 평균 반지름이 보어 모형에서는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 기저 상태랑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 얘들아 가장 높다라는 게 기저 상태 아니지?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거랑 기저 상태가 똑같진 않잖아. 그래서 두 개가 일치한다 그럼 틀린 거지.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돼야 돼. 마지막 6번은 너희가 스스로 하면 되는데 6번에 이제 답이
4번이거든. 이게 지금 고려하다라는 건데 고려하다랑 떠올리다가 같은 건 아니어서 4번.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도 지금 4번하고 5번이 어렵잖아. 4번하고 5번에서 얘들아 요 답 있잖아. 답. 답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5번, 4번하고 답 선지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주자. 알겠지? 자, 여기까지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